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 책을 전체 이제 훑어볼 건데요. 교재가 상당히 두꺼워서 이 제목부터가 무역 회계와 세무실무라 메인은 세무예요. 그렇지만 이 무역 쪽이라서 이론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아마도 40% 정도는 이론, 60% 정도는 세법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워낙 격리 업무는 폭이 넓고 깊어서 꼭 우리 회사의 업무만은 아닐 수도 이제 있다는 이제 그 점을 이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17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무역의 실무 개관이라고 이제 쪽수는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목을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18쪽은 우리가 무역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양가로 2번에서 무역업 고유 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이제 그 MZ 세대들, 뭐 이렇게 젊은 여러분들인데, 전자적으로 안 하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쵸? 그러다 보니까 수동이 별로 없어가지고, 남바가 필요해요, 남바가. 그래서 거기서 설명,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중간에 보면, 이 번호 받는 게 필수는 아니에요. 이거 없다고 해서 무역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불편해서 해야 되는 거지. 전자신고 때문에. 네, 그래서 19쪽에서 신청 방법은 맨 첫째 줄의 중간에 보면 한국무역협회에다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거다. 그리고 신청하면 서류만 첨부하면 그냥 즉시 발급이 된다. 그래서 남바로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1쪽인데요. 그리고 우리 격리 업무는 이 용어를 많이 알면 지금 하고 있는 그 격리 실무도 분계만 잘해도 사실 70% 하는 거예요. 분계 잘하면. 그것처럼 용어만 잘 알아도 50% 이상은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21쪽에 지사의 설치 용어가 나오는데, 지사, 지점 다 같은 말인데, 거기 양가로 2번에, 그러니까 해외 지사 그러면 그냥 우리 회사예요. 한국에 있는 본점에 다 영업점들이에요, 영업점. 그래서 해외에 있는 영업점들이다. 그래서 지점이라는 용어를 쓰면 영업활동을 하는 곳이고, 해외 사무소다 그러면 영업활동은 아니고 그냥 연락사무소 정도? 그런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용어 하나를 여백에다 아무데나 써놓으면, 그 해외 자회사 한번 써볼까요? 해외 자회사, 이거는 말 그대로 지점이 아니라 별도 회사예요. 내가 투자한 회사를 말해요. 내가 투자한 회사. 그러니까 지점하고는 다르죠. 그럼 여러분요, 지점에서 돈을 벌면 지점에서 돈 번 것도 본점으로 전부 합산해갖고 법인세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 투자회사가 돈을 벌면 나한테 돈을 어떻게 줄까요? 어떻게 줄까요? 배당받아야지. 그쵸? 네, 배당받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안 한 사람이 요새는 없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내가 매매 차익을 얻거나 아니면 뭘 얻고자. 배당.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해외에 자회사에 투자했을 때도 둘 중에 하나지 뭐. 아니면 이제 장기적으로 같이 크고 싶거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어를 좀 봤고요. 다음에 26쪽으로 넘어가서 무역 관련 주요 국제 규범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 무역을 하려면 내국에 있는 그런 법률도 중요하지만 일단 동그라미 1항에서 정형거래 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 이렇게 나왔는데, 그 둘째 줄에 보면 우리는 보통 인코텀즈를 더 많이 알아요. 오히려 한글로 된 걸 더 어려워해요. 그래서 인코텀즈인데, 인코텀즈는 첫째 줄에 있는 그런 영어 문장의 이니셜로, 얘는 이제 그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물품을 이동하면 언제 나의 책임이 끝나는가, 돈은 어떻게 받는가, 그런 일반적인 그냥 그 룰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넷째 줄에 보면 11개 조건으로 정해져 있고, 넷째 줄 끝에
이것은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했고 그 다음에 다다음 줄 중간에 보면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라서 쌍방 간의 11개 조건에 나는 안 맞아. 우리는 추가 조건이 필요해. 그러면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강제는 아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동그라미 3항도 마찬가지. 신용장 통일규칙이라는 것을 그 첫째 줄 끝에 국제상업회의소가 신용장에 관한 주범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 다다음 줄 중간에 보면 2007년도에 마지막 만든 것이 600번, UCP 600번이에요. 그래서 가끔 UCP 600에 의하면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자, 이것도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해서 쓰고 있고 이것도 하나의 룰이지 여기에 없는 거를 회사 간에 더 만들어 쓸 수 있다. 동그라미 4항 바로 위에 보면 특약으로 규정한다면 그 특약이 신용장 통일규칙보다는 더 우선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동그라미 4항에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도 마찬가지. 여기서 추심은 환어음 추심을 말하는데 이것도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해서 쓰고 강제는 아니다. 만약에 쌍방 간에 다른 규칙을 만든다면 그것이 또 우선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봤다든가 어디 전세 계약을 해봤다든가 임대차 계약을 해보면 그 계약서 누가 작성해요? 계약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주는 계약서는 그냥 일반적인 표준 계약서. 그쵸? 근데 나는 여기다 뭘 더 넣고 싶어. 빼고 싶어. 이런 거 있죠? 똑같아요. 국제 간에도 똑같다. 자, 그 다음에 28쪽에 우리는 세법 말고 무역에 관련된 주무 부서가 어딘가 양가로 1번 첫째 줄 끝에 보면 산업통상부 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서예요. 주무부서인데 여기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거니까 다다음 줄 끝에 보면 협조 중앙행정기관들이 있다. 협조하는. 자, 그래서 위탁. 산업통상부에서 위탁해서 이 업무는 네가 해라. 그래서 이제 반가로 1번에 자, 어디부터 할까요? 29쪽에 반가로 2번에 국가기술표준원, 그 다음에 시도지사 자유무역 지역관리원, 그 다음에 세관장, 가장 많이 들어봤죠? 세관장, 다 위탁받은 거예요. 세관장, 또 그 다음 쪽에 한국무역협회, 관세청장, 그 다음에 31쪽에 8번째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외국환은행의 장, 그 다음에 전자무역기반 사업자 등 전부 다 위탁받은 곳이다.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위탁받아서 일을 하면 결국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산자부까지 쫙 뭔가 보고서가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역거래 절차는 그림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공부를 다 끝난 다음에 혼자 봐도 돼요. 혼자 보면 이렇게 모아져요. 처음부터 보려고 그러면 안 모아져서. 자, 36쪽에 우리가 국제적으로 나는 이거 사겠다, 나는 이거 팔겠다. 그러면 여러분요, 계약서가 먼저 필요할 텐데,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우리 회사에 쓸, 휴지가 100만원치 필요하다. 계약서 작성할까요, 안 할까요? 어때요? 100만원치 살 건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살 거야? 아니면 그냥 구두로, 아니면 전화로 주문할 게 갖다 주세요, 그럴까요? 계약서가 어떤 매매의 필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는 아닌데 계약서를 왜 작성하는 거예요? 쌍방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국제거래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인데 필수 아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나를
나를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이제 관리하려고 하는 거고요. 반가로 1번에 무역계약의 체결이 있는데 둘째 줄에 보면 계약 문서가 무역의 요건 아닌데 부가세법에서 영세율 첨부 서류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는 문서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업무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경력이 비교적 짧아요. 부가세 신고 안 해본 분도 있고. 그런데 또 장점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이 공부는 사회 현상 관련돼 있어요. 국제적인 현상 관련돼 있어서 이거는 지식이라기보다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학교 공부를 마쳤기 때문에 이해력은 많이 좋아졌어요. 이해력이 있어야만 이걸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심이고. 자, 우리는 무역계약서 없어도 되는데 일단은 법에서 또 원하는 데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세법하고 섞어서 얘기하는데 이 국세, 세법은 대체적으로 앞에다가 제가 중앙정부가 걷어가는 거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거 지방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국세는 기본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실질. 그러니까 얘는 형식과세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실질로 가겠다. 어떤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니까 그거더라 그러면 이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근거과세가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회계에 우리 회사 당기순이익이 뭐 100억이야 라고 하면 그냥 나왔어요? 아니면 근거가 있어요? 다 근거 있잖아요. 우리가 근거를 보고 회계 처리했고 회계 처리한 거를 분기한 거를 입력을 했고 그래서 나왔고 재무제표가 전부 근거예요. 아시겠죠? 근거.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본입니다. 기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제가 하나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버지한테 부동산을 2억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아버지한테 내가 샀다 2억 주고 그 다음에 원인은 내가 이전받은 원인은 매매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장 바꿔서 세무서에서 젊은 여러분이 이제 26살 된 여러분이 매매로 샀나? 2억 이 사람이 있었나? 궁금하니까 물어봤어요. 아버지한테 돈 좀 근거 좀 갖고 오라고. 근데 돈 준 게 없어요.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형식은 매매라도 뭐로 과세할까요? 돈을 주고받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증여네 이거. 이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세는 형식이 아니라 뭐다? 실질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거기 중간에 이제 표가 하나 있는데 아직은 안 배웠지만 용역의 국외 공급인 경우에는 우측에 오해와 입금 증명서 또는 계약서를 첨부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해와 입금은 돈이 들어오면 오해와 입금 할 수 있어요. 오해와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수금을 안 했으면 오해와 입금 증명 못 하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계약서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줄에도 중견이 무역, 위탁 판매, 외국인도 뭐 등등 얘네들은 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 입금 증명서 둘 중에 하나를 제출하래요. 그래서 외화 입금이 없으면 계약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약서가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제출하라는 데가 있으니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 넘어가서 제가 넘어가면 이 뭐라 그럴까 검토하지 않은 부분은요 여러분이 꼭 읽어내셔야 돼요. 나중에 실력이 좋아졌을 때. 자, 50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50쪽에 견적서가 계약서로 된 경우 이렇게 있는데 이건 교재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 여러분 회사에서 쓰는 거는 이렇게 한글이 없고요. 그 좌측에 보면
좌측에 둘째 줄 가로에 프로포마 인보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견적서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견적서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한번 오파를 해보는 건데 이 견적서는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일방으로 작성했어요. 일방. 그러니까 계약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계약서는 쌍방이 작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은 회사에 가서 그래 우리 회사는 형식적인 계약서는 없어.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오파를 하면 하단에 보세요. 하단에 팔자 하단 맨 마지막 끝에 좌측에 팔자라는 회사가 10월 23일 날 이 견적을 냈다고요. 그리고 옆에다가 칸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바이어가 사인해서 오면 우린 이게 계약이다. 그랬더니 바이어가 며칠 있다가 보내왔어요. 아시겠죠? 그럼 얘가 바로 계약서예요. 우린 제목 어디에도 계약서라는 문구가 없어요. 맞죠? 그래도 국세는 무슨 과세이기 때문에 7번 보고 읽어주세요. 실질 과세라서 이렇게 쌍방이 사인을 하면 계약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49쪽도 마찬가지. 49쪽도 당초 주문서가 계약서로 된 경우 그래서 우측에 맨 위에 보면 이번에는 사자, 물건을 사자라는 회사가 주문서를 낸 거예요. 주문서. 그래서 주문서가 들어왔을 때 이 회사가 이 파는 회사가 하단에다가 칸 하나 만들어서 그래 사자가 주문한 날짜 그리고 벤더가 물건을 파는 회사가 사인한 날짜가 쌍방 계약이 되면 쌍방 사인을 하면 이게 계약서라고요. 계약서 안에 물건 이름도 있고 금액도 있고 납품 날짜도 있고 그러면 계약서인 거죠. 그러면 꼭 서식이 만들어져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이 주문서가 들어오면 여백 어딘가에 물건을 팔고자 하는 회사가 이렇게 뭐 고무방을 찍거나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약서다. 그다음에 48쪽에 여러분들 그 오파상이다. 저 사람 사업하는데 저 사람 무슨 사업하냐면 오파상이야. 들어봤죠? 그죠? 오파상은 중개인을 말해요. 중개인인데 이거는 오퍼시트인데 이것도 저기랑 똑같은 거예요. 견적서랑 똑같은 건데 다만 이 견적을 제3자가 낸 거예요. 오파상이. 그래서 여기서 그 GTB라는 회사한테 문서를 보냈고 근데 이 GTB라는 회사한테 내 물건 좀 사주세요 그랬는데 그 물건의 주인 이름, 파는 사람의 회사 이름은 밑으로 쭉 중간쯤 내려오면 메이커가 ABC 커퍼레이션이라는 회사 물건을 파는 거예요. GTB한테 소개하는데 이 소개장을 우측에 보면 그 다솔 인포메이션이라는 그 검은색 안에 상어 보이나요? 네. 다솔 인포메이션이라는 이 오파상이 발행한 거예요. 오파상. 그럼 여러분들도 중개해봤죠? 인터넷으로. 자, 여기에 그 오파상이 A 회사 물건을 한국의 갑씨한테 팔기도 하고 이 오파상이 워낙 유능해서 A 회사 물건을 외국에 있는 B한테 소개하기도 하고 자, 이 오파상은 이렇게 소개장을 쓰고 물건이 팔면 이제 수수료를 받겠죠. 그쵸? 예, 중개 수수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파상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입장이 내가 어떤 때는 상인이었다, 어떤 때는 세무공무원이었다, 어떤 때는 내가 주주 입장이었다, 막 바뀌어요. 바뀌는 이유가 저도 여러분처럼 20대 때는 회사에 있었어요. 바뀌지 않으면 이 업무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오파상인데 여러분들은 물건을 이렇게 여기도 소개하고 돈을 받으면 A한테서만 받고 싶어요? 갑과 B한테도 받고 싶어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 수수료는? 저 물건이 굉장히 희귀한 물건이다. 그러면 수수료는 구매자한테 받겠죠. 저 물건이 너무나 널렸다. 그럼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판매자한테 받겠죠. 그거는 다 수요 공급의 원리인 거예요. 계약의 원리지,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오파상은 누구한테서든지 간에 일단 수수료를 받는다. 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아까 보던 거 37쪽으로 넘어갈게요. 이 계약은 어떤 계약 하나, 덩어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세부적으로 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뭐 청약, 승낙 이렇게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건 바이 건으로 계약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38쪽에 여러분들은 그 견적서하고 주문서하고 조금 아까 샘플을 다 받고 그 다음에 5항에서 인보이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인보이스는 돈 달라는 청구서예요. 돈 달라는 청구서. 그런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 만불 주세요 이럴 순 없죠.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래저래 해서 나 만불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달라는 만불이 물건을 파는 만불일 수도 있고 내가 기술을 파는 만불일 수도 있죠. 그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고 일단 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달라는 청구서 역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역이 있으니까 거래 명세서, 송장 같은 말, 그 다음에 커머셜 인보이스는 커머셜은 물품이니까 이 재화를 팔았을 때 자 뭐가 되든 그 안에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나 돈 주세요 이거거든요.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5항하고 6항은 같은 말이에요. 돈 달라는 거예요. 데빗노트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가 뭘 쓰든 상관이 없어요. 어느 용어를 쓰든 자 다 똑같이 5항과 같다. 자 그럼 반대로 데빗노트는 돈 달라는 거고 크레딧 노트는 그 반대예요. 이거는 채무자가 나 너한테 줄 돈이 얼마야 라고 확인시켜 주는 걸 말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용어를 한번 봤고요. 우리는 일방이 작성한 건 계약서가 아니다. 쌍방이 사인을 해야 계약이다. 그러면 쌍방이 계약하는 거는 꼭 형식이 얽매이지 않아도 있는 문서에다가 여러분들이 추가하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처럼 20대 때는 회사에 있었지만 이미 25, 6살 그때부터는 이게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장사한다.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다. 입장으로만 돌아가면 그러면 문서를 많이 챙기게 돼요. 회사 입장으로 챙기고 세무서 입장으로 돌아가면 내가 조사 안 받으려고 내가 뭘 숨겼다 그러면 완벽하게 숨겨야지. 어설프게 숨기면 다 찾아내면 가산세 때문에 훨씬 손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장을 바꿔가면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회사에서 말단이다. 그것만 입장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격리 업무는. 자, 이거는 100% 이해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역의 거래 조건 중에 그 계약서 안에 담는 내용 중에 일반적으로 가운데 동그라미 1항부터 8항까지 담습니다. 여러분 회사가 갖고 있는 계약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요. 내가 물건을 팔든지 수입하든지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우리 격리 업무에서 필수로 챙겨야 되는 거는 이제 이 중에서 가격 조건, 선적 조건, 그 다음에 대금 조건 뭐 이런 겁니다. 3항, 5항, 7항입니다. 자, 있죠. 여러분요. 제가 이제 이 8가지를 보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의논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100kg을 수출했어요. 이만큼을 수출했는데 수출 신고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수출 신고서에는. 그런데 이거 갔는데 저 수입하는 나라가 수입국에서 무게를 다시 측량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98.5kg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족하구나. 더 보내야 돼요? 아니면 안 보내도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죄송하니까 머리 조아리고 사과하고 보내야 되는 건지. 근데 이게 물건이 조금 특수해가지고 햇빛이 너무 쨍쨍 쬐면 좀 말라가지고 무게가 줄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이다.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요. 2항에 보면 수량 조건이 있는데 계약서 안에다가 현명한 여러분 지금 사장이에요. 경영자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우리 회사가 물건을 보낼 때는 분명히 100.5kg다. 그리고 개금표도 다 이렇게 다 첨부하고 공인된. 그렇지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는 그 100kg로 간주한다. 이런 규정을 넣은 거예요. 똑똑하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상대방이 뭐 처음에 사인했으니까, 계약했으니까 그런 거구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시비를 또 누가 거냐면 이 세무서가 걸어요. 세무서가 뭐라 그러냐면 너 팔지도 않은 물건 팔았다고 뻥쳤지. 그리고 너 1.5kg는 딴 데로 빼돌렸지.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일단 세금을 걷어가는 세금 관서는 일단 놀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플레인이 98.5kg에 들어와도 계약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자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그 계약 조건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봐가면서 이제 넘어갈 거예요. 64쪽에 이제 인코텀즈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영어 약자로 인코텀즈다. 조금 전에 이제 보긴 봤는데 인코텀즈는 11개로 돼 있다. 뭐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 이걸 조금 안으로 더 들어가서 보면 자 69쪽으로 가볼게요. 69쪽에 가면 표가 하나 있는데 여기 구분 EXW부터 DDP까지 이게 11개인지 좌측에다가 숫자 좀 써보세요. 좌측에 1, 2, 3, 4 11개 모두 11개예요. 조건이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가 있고 동그라미 없는 난이 있는데 거기 표 파란 색깔 저기 파란 테두리 거기에 보면 물품 이전 과정에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주요 비용 보이나요? 네, 결론은 동그라미가 안 쳐진 부분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수입자가. 자, 그래서 지금 바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부가세 신고는 또 해봤으니까 DDP로 수입한다 또는 수출한다 이랬을 때 한쪽이 수출이면 한쪽은 수입인 거예요. 그런데 수출자가 그 비용 부담을 굉장히 많이 해요. 거의 다 해요. 그죠? 거의 다 해요. 거기에 보면 끝에서 세 번째 수입 통관비까지도 수출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요. 수출자가. 그럼 이제 이거 바로 해볼게요. 그 여러분 회사가 지금 수입을 했어요. 수입. 여러분들이요. 제가 수출을 많이 공부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수입이 많아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예, 지금 제가 대신에 수출을 많이 해놓으면 수입은 제가 많이 이제 그 차이 나는 것만 해요. 그래서 이제 수출하는데 지금 여러분 회사가 저기 수입을 하는데 갑 주식회사예요. A로부터 이렇게 수입해요. 근데 조건이 DDP로 수입한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회사가 지금 이거 통관하면서 세관장이 여러분 회사한테 세금계서 끊었어요. 물건 수입이 많아가지고 수입에 10억에 부가가치세 1억. 이 매입세, 그 다음에 이거 10억을 수입하면서 통관비, 관세, 부가세, 통관할 때 모든 세금을 이 A가 부담한 거예요. A가. 여러분 돈으로 안 했어요. 여러분 회사 돈으로 안 했어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 1억, 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인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데 세관장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1억, 이 1억을 빼는데 여러분 회사의 매출세액이 만약에 지금 현재 500만 원밖에 없다. 500만 원.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9,500만 원인데 이걸 환급해 준다고요. 근데 돈은 누가 부담했는데? A가 부담했는데. 그럼 여기서 이 질문인데 이거 돈 내가 부담한 거 아니니까 부가세를 공제 받는가 못 받는가 이것부터 한번
뭐 대답 틀려도 돼요. 2분의 1이야 확률은. 돈 내가 부담 안 했다 그랬죠. 돈이 왔어요. 매입세 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요. 틀릴까봐 답을 못할 것 같은데 이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 매입세. 이 매입세액은 어떻게 받는 거냐. 매입세액은 이제 나와요 뒤에. 매입세액은 내가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 이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공급받은 거,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거면 그래 무조건 공제예요. 이 수입품이 우리 회사가 쓰는 물건이라면 돈을 누가 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 거예요. 부가세는 원래 그래요. 부가세는 돈을 누가 냈냐가 안 중요하고 어떻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우리 사업과 관련돼서 공급받은 거는 돈을 누가 냈든 다 매입세 공제가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DDP로 수입하면 외국에서 돈 보내준 건 전부 다 계정 과목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차변에는 돈 들어왔죠. 예금. 대변에는 뭐로 들어가면 돼요? 계정 과목은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계정 과목은 어떻게 돼 있어요? 회계 기준에 상대방이 알아보기 쉬운 계정 과목 쓰라 그래요. 알아보기 쉬운 계정 과목. 너무나 생각이 안 나면 자비익이에요. 근데 생각이 나면 조금 고상한 말이 있죠. 자산, 수중, 이익. 들어봤어요? 예. 누군가가 나한테 줬다. 자산, 수중, 이익. 그래도 되고 자비익 그래도 되고 네, 그런 거예요. 어쨌든 뭐가 됐든 그 계정 과목은 전부 다 영업의 수익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DDP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보세요. EXW. 지금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아요. 물건을 파는 입장. 여러분요. 파는 입장,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돈이 제일 안 들어가는 게 어떤 거예요? 비용이 제일 안 들어가는 거. EXW.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DDP. 맞죠? 그런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위험부담, 이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데 돈은 많이 받아야 되잖아. DDP를 팔면. 그래서 그만큼 뭐 이익은 많이 나겠지. 자, EXW를 팔면 그냥 내국인한테 팔듯이 우리 회사 와서 가져가. 뭐 이런 거거든요. 네. 돈이 제일 안 들어요. 그 다음에 FOB 조건은 이거 배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배 안에까지. CFR은 이것도 역시 배 안에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다 땡땡땡땡. 본선 안에 올려주는 것까지가 인도의 책임이 끝나요. 본선 안에 그 수출하는 배 안에 올려놓으면 책임이 끝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돈 부담하는 거는 어디까지 부담한다. 이거 이제 동그라미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그 밑으로 3개, DPU서부터 90, 11 얘네들은요. 상대방 나라 안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저쪽 나라에 도착시켜 주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C그룹은 거기까지는 우리나라 안에서 넘겨주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경영자면 어떤 조건으로 수출하고 싶어요? EXW 아니면 DDP? 응? 뭐로 수출할래요? 어떤 거로? 어떤 거? 왜? 책임이 제일 없어서. 근데 이익은 제일 안 나. DDP를 팔면 마진이 너무 좋아. 그럼 어떡할래요? 그럼 갑자기 마음 변했어요? 그래도 또 소심한 사람은 EXW야. 왜냐하면 저 가다가 물건이 바다에 빠지면 어떡하나. 바다에 빠지면 아직도 나의 책임이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책임져야 돼. 그게 좀 소심해. 그쵸? 가다가 강도 만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게 어디냐면 FOB, CFR, CIF예요. 이게 가장 많아요. 이건 어디까지만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배 안에 선박 안에 올려만 놔주면 수출자는 책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요, 우리나라가 선박만 있어요? 아니면 비행기로도 나가요? 당연히 비행기도 나가죠. 그죠? 예. 근데 우리나라 이 수출입 물량의 80% 이상이 배다 보니까 일단 선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선적이라는 말과 비행기에다 실으면 선적이 아니라 그때는 기적이라고 하겠지, 그지? 기적. 예, 뭐가 됐든 이렇게 FOB, CFR, CIF가 가장 많이 쓰인다. 가장 일반적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드물지만 EXW, DDP도 있다. 근데 수입하는 입장에서 보세요. 여러분이 수입자예요. 여러분이 수입자면 EXW로 수입,
FOB로 수입, DDP로 수입. 뭐로 수입할래요? 응? 다시 한번. 이제 입장 바뀌었죠? 수입자는 또 불안해. 내가 좀 돈을 많이 줘도 내 현장까지 갖다 주길 바랄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EXW로 수입한다. 그럼 내가 가져와야 되죠?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FOB, CFR, CRF가 가장 많아요. 가장. 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여기 약식으로 해봤어요. 이 표로 봤어요. 표로.